이번 세션을 맡게 된 레이존 대표 구영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건축용 콘텐츠 제작 팁에 대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제작자가 알아두면 좋은 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용 언리얼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복잡한 메쉬에 UV를 이제 어떻게 피는지 그런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아주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이제 PVR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그래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 시에 그 시간이 얼마나 좀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3D 콘텐츠로 효과적인 라이트 비드를 할 때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컨텐츠 알아두면 제일 좋은 팁 중에서 일단 용어적인 부분이 있겠는데요. 대부분 건축 분야에서 만드시는 분들은 약간 용어가 생소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언리얼 에디터 상에서 에셋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에셋 관리에 대한 간단한 팁,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 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셋이란 그 에디터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뭐 자원을 말하고요. 뭐 게임 또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3D 모델링 데이터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일단 뭐 스태틱 메시라든지 아니면 스켈레탈 메시, 그다음에 이미지, 오디오 파일, 각종 텍스트들, 스크립트, 뭐 블루프린트, 그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파일을 에셋이라고 합니다. S퀄리티비라고 하면 뭐 대부분 알고 계시기는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확한 규칙의 네이밍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작전 아이콘이나 이미지 파일들은 관련 뒷거리 디렉토리 내에서 그룹핑될 수 있도록 에셋 네임을 정하고요. 이때 에셋 네임에 쓰이는 단어는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단어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이해 및 관리가 수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언리얼 에디터 자체가 한글을 굉장히 지원을 잘 하기는 하지만 한글 사용 최대한 금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C++이라든지 블루프린트까지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영문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특수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돼 있지만 그 언더스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면 그룹을 하거나 뭐 이렇게 분리를 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사용하는 현재 에셋 네이밍 규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에셋 타입에 대한 걸 먼저 앞에 두고요. 그다음 이제 그 에셋 타입의 어떤 건지, 그다음에 에셋 네임이 어떤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예시를 들어 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저 이제 UI를 짤 때 버튼에 메인의 컨텐츠 1번에 노말, 그다음에 버튼에 메인의 컨텐츠 1번에 눌렀을 때 이미지라고 표현해 주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용자가 바뀌거나 개발자가 보기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월드 아웃라이너 보시면 저희 일단 스태틱 메시 약자 SM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다음 뭐 캐노피에 뭐 첫 번째 오브젝트에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 뒤에 넘버 대신에 특별한 텍스트를 쓰기도 합니다. 각 파트에서 제작한 엑셋들은 디렉토리로 구분을 해서 프로젝트 개발 폴더에서 최종 취합 및 관리를 하고요. 또 프로젝트 콘텐츠 폴더는 해당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에 따라서 직접적인 구조를 좀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D 팀과 그다음 UI UX 담당하는 디자인 팀, 그다음 개발을 담당하는 디벨로퍼 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에셋들을 관리를 하면 서로 간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단적인 예인데요. UI 같은 거에서 리소스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결국 저희가 어쨌건 요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패키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리소스를 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UI 같은 거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이제 로케이션 표시가 들어가는 아이콘들 같은 경우가 컬러가 다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게 컬러가 다른 거를 세 개를 다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그 흰색 컬러가 있는 그냥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나중에 그 소스의 특정 틴트 값을 조정을 해서 컬러를 조정을 해서 세 가지를 같이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다면 그냥 부식인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 해봤자 뭐 하나가 4.2kB인데 세 개를 썼을 때는 뭐 이게 대략 한 12.6kB가 나올 거고요. 하나 쓰면 4.2kB가 될 텐데 어찌됐든 용량상으로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한 30개, 40개가 있다거나 아니 또 이거하고 다른 또 이미지들이 뭐 50개, 100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용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잡한 메쉬 UV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레드에서 잠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폼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복잡한 UV를 이제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리얼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픽셀 메가스캔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폼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왜 쓰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UV를 피는 방법은 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UV 매핑을 하기 위해서 UV 언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떨 때는 굉장히 그 매핑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디폼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UV 매핑을 먼저 한 상태에서 모델링을 디폼 모디파이어 활용해서 변형을 해서 하게 되면 UV가 이미 생성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변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들어드릴 거는 일단 디폼 모디파이어 중에서 FFD와 밴드, 그다음 패스 디폼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FFD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이제 그 3D2 맥스를 사용하는데요. 일단은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FFD를 사용해서 컨트롤 박스를 통해서 형태를 변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플랜 형태입니다. 플랜 형태 UV는 그냥 기본적으로 UV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형을 줘서 변형된 오브젝트들이고요. 요것 따라서 UV에 변형된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언랩을 통해서 UV를 펴고 기본적으로 피고 그 다음에 약간 형태의 그 랜덤함을 위해서 UV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 텍스처 좌표 내에서 랜덤하게 움직여 놓습니다. 어차피 1 곱하기 1에서 이게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텍스처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쓰는데 저희가 일단 건축 쪽에서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언리얼레이터 사용할 때 재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힘드실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물론 굉장히 언리얼 엔진 자체가 굉장히 잘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고품질의 그 텍스처를 에픽게임즈에서는 메가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번에 우드 재질 하나하고 그다음 콘크리트 서페이스 재질 하나를 사용해서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UV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변형을 줘서 했기 때문에 UV가 깔끔하게 나오고요.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나와서 이렇게 씬을 구성하는데 FFD를 사용해서 하시면 간단하게 그 UV로 굉장히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샘플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패스 디폼이형 모델링 UV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아마 캐노피 같은 형태를 만들 거예요. 건축 같은 거에서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캐노피 같은 거 모델링 하실 때 단면을 끊어서 먼저 모델링을 하고 언랩을 실행을 합니다. 언랩을 실행하고 일단 퀵 플래너로 해서 한 방향에서 UV를 피고요. 그 다음에 또 릴렉스를 사용해서 모든 면이 노멀 팩터 이칭하게 일단 면을 펴줍니다. 그 다음에 릴렉스로 펴진 UV를 그 텍스처 좌표에 1:1 좌표에 맞추기 위해서 또 그 릴렉스 그 렌더 UVW 템플릿을 사용하면 이렇게 텍스처 좌표에 1:1을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 이거를 커스텀 재질을 만들 겁니다. 왜냐면 보통 건축에서 캐노피라든지 외장이라든지 인테리어 재질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매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 부재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초창기에는 모델링으로 작업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작은 면이어서 모델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매핑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럴 때 아까처럼 펴놓은 이 텍스처 자체를 알파 채널 포함된 32트 타가 파일로 익스포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렌더 UVW 템플릿을 사용해서 익스포트 시킨 다음에 이미지 툴에서 디퓨즈 맵과 그다음에 노멀 맵을 만들어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이게 되면은 하나의 그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제 디폼 모디파이어 패스 디폼을 사용하는데 그 디폼을 적용한 패스 플라인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여기 있는 뭐 유니폼이라든지 뭐 오토 사이즈라든지 옵션을 통해서 그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디폼을 적용한 스플라인 제작하실 때는 스플라인의 버텍스 간격을 좀 균등하게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건축 자재가 들어갈 때 동일한 사이즈로 뭐 600이면 600, 1200이 1200 같은 동일한 사이즈로 오브젝트가 들어가면서 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간격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스플라인 버텍스 간격을 균등하게 제작을 해야 되고요. 뭐 균등하게 제작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면 약간 저희가 하는 이런 언리얼 엔진보다는 건축 쪽 모델링 쪽인데 그쪽은 간단히 생략을 하고 견등을 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메쉬와 스플라인을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의 오브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텍스처 좌표를 보시면 굉장히 균등하게 적용된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작된 예시를 보시면 요 상부에 보시면 이미지에 보시면 매지들이
든든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세로 매지도 마찬가지로 가로에 있는 매지도 이게 노멀 매퍼 같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 나오고요. 오브젝트를 했을 때와 매핑을 했을 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아마 유용하게 쓰시는 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디폼 모디파이 밴드를 적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밴드는 굉장히 1차적인 모디파이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가령 저희가 건축 재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콘크리트를 표현하는데 콘크리트 재질이 그 방향결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우드 재질이 방향결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기울인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어 갖고 UV를 펴게 되면 이 방향에 따라가게 된 텍스처럴 재질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UV를 그냥 펴준 다음에요. 밴드를 쳐서 구부러뜨리면 UV도 같이 휘게 됩니다. 텍스처 펜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모델링에 관련된 게 저희가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뭐 스페이싱 툴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과 측면에 대한 건축 이제 그 마감재를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얘 똑같이 UV를 펴주신 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합쳐져 있지만 저희는 나중에 이 부분을 통로처럼 만들어서 휠 거예요. 휠 거기 때문에 그 밴드를 굽히기 위해서는 이쪽 면들에 이런 나눠지는 면들이 있어야 좀 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커넥트를 사용해서 여기를 전체로 79간격으로 나눠서 연결을 시킵니다. 이 기둥하고는 별개로 이 벽면과 이 바닥을 펴주게 되는 거죠. 근데 UV는 생성이 되는 상태에서 나누기 때문에 UV도 알아서 나눠지게 되고요. 이렇게 적용시킨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다 하나로 합쳐줍니다. 합쳐준 상태에서 이제 전체 밴드를 적용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휘어준 다음에 이거를 언열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러프 콘크리트 주는데 보시면 콘크리트의 재질상에 이렇게 약간 재질이 간격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지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노출 콘크리트 같은 재질이 살아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이 아까 휘인 대로 나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메가스칸 데이터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굉장히 고품질의 재질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은 이렇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게 보시면 이 바닥에 보면 재질이 이렇게 휘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요. 이 측면에 있는 벽도 따라가게 돼 있겠죠. 그다음에 이 기둥들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UV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셨다 그러시면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디파이를 그 패스 디폼이라든지 밴드 그런 모디파이를 활용한 이 UV를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게요. 생각만 바꾸시면 모델링을 먼저 하고 UV를 매핑을 하는 게 아니라 UV 언랩을 하는 게 아니라 언랩을 먼저 하고 모델링 변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활용 방법이 많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픽셀 메가스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언리얼 엔진 4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픽셀 메가스캔 브릿지 툴을 설치하면 고해상도 머티리얼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픽셀 메가스캔 브릿지 설치는 언리얼 엔진 4 플러그인 폴더에 설치가 될 겁니다. 엔진 버전 당연히 확인해서 버전별로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 폴더의 머티리얼을 또 다운받아서 설치할 때는 주의사항이 프로젝트 폴더 컨텐츠 메가스캔 서페이스 구조로 머티리얼 공간이 자동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엔진 버전 같은 경우 확인하시고 경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운받으면 여기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재질을 굉장히 편리하게 갖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워낙 고품질의 재질이기 때문에 모델링이나 UV만 제대로 돼 있으시면 항상 동일한 퀄리티를 낼 수 있게 도움 주는 건데 그 건축 분야에서는 정말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레이존 같은 경우는 그 언리얼을 만드는 콘텐츠 중에서 물론 풀3D로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PVR을 이용한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다른 업체들과는 좀 다르게 PVR 콘텐츠 제작하면서 만든 TV라든지 그럼 제작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고해상도 텍스처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팁이 좀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PVR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PVR 콘텐츠 제작할 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저희는 굉장히 텍스처를 고해상도를 많이 씁니다.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전 엔진 버전에서는 8K, 4K 이상의 그 텍스처를 사용하려면 엔진 소스를 고쳐서 썼어야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4.24인가요? 그 이상부터는 8K 이상까지 텍스처를 쓰는 데 있어서 엔진 버전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 쪽이나 그런 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소스를 받아서 그 기커브에서 소스 코드를 받아서 수정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4.24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신규 프로젝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같은 유형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 작업을 하실 때 플러그인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R은 파노라마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기도 하고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대1 비례의 파노라마 텍스처, 파노라마 이미지를 일반적으로는 스페어 상태, 그러니까 구 형태에다 매핑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이렇게 둘러보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PVR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좀 처음에 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이 파노라마 이미지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린 스페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큐브맵을 이용해서 6가지 면에다가 위아래 좌우 그 이미지를 6가지 면에 넣고 이거를 큐브 상태에서 카메라로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히 예를 말씀드리면 스페어로 들어가는 이미지는 무조건 2대1 비례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큐브맵 같은 경우 1대1 비례의 정방향 텍스처가 6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주사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서 본 거, 밑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좌측에서 본 거, 우측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이렇게 6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업합니다. 사실 이 2대1 이미지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큐브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노라마 툴, 이미지 툴을 다루는 그 이미지 툴에서는 변환이 가능한데요. 그 툴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아마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편하신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든 거에 대해서 샘플을 갖고 왔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8192 곱하기 4096의 스페어, 2대1 비례의 스페어에 대한 매핑한 그 파노라마 이미지입니다. 요 용량 같은 경우는 총 22.3메가고요, 하나가. 지금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보이는 퀄리티하고 여기서 보이는 퀄리티 딱 보시면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저희는 이 PVR 이미지를 만들 때 굉장히 고해상도로 만든다. 이유가 뭐냐면 이 360도 돌아가는 파노라마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지된 화면에서 보이는 퀄리티가 이거보다 저희는 더 좋아야 돼요. 특히나 저 레이존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하고 좀 구분되는 게,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이 퀄리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큐브맵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얘는 8192 곱하기 8192 큐브맵을 1대1 비율 큐브맵을 6개를 사용했는데 용량은 굉장히 크죠. 하나당 42.6메가 정도가 되고요. 6페이스에 썼기 때문에 총 용량은 255.6메가, 21.3메가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이나 거의 한 12배 이상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지만 퀄리티는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컨텐츠 만들었을 때 미려한 그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어하고 또 큐브맵을 비교를 한 건데요. 요거 끝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8192에 4096이 아까 말씀드렸던 2대1 비례의 8K 스페어 이미지를 넣은 건 용량 22.3메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보시면 큐브맵 같은 경우 2048에 2048 굉장히 작은 이미지죠. 2048, 2048 이미지를 6개를 넣어서 총 용량은 8K 이미지 하나보다도 적습니다. 2.66메가짜리를 6개 썼기 때문에 15.96메가가 나오는데 결과물 차이를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똑같은 퀄리티를 낸다 그러면 8K 이미지, 이런 스페어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작은 큐브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파노라마 이미지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많게는 저희는 한 900프레임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용량 차이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VR 컨텐츠 제작팀에 말씀드리면 PVR 컨텐츠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8K 스페이 대신에 2K 큐브를 사용하시면 더 적은 용량으로 비슷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퀄리티의 용량을 줄여야 할 경우는 2K 큐브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용량 상관없이 최고의 퀄리티를 사용하는 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8K 큐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큐브의 경우에는 메시 드로콜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로콜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건축적으로 하시면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지만, 언리얼 엔진 상에서 죄송합니다. 언리얼 엔진 상에서 그 이미지를 불러들이는 거, 일단 그 소스들을 불러들이는 드로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6개와 1개 차이를 무시하는 그 정도보다는 그 퀄리티에 대한 게 더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퀄리티를 보시면 8K 큐브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동일한 사용에서는 8K 스페어보다는 2K 큐브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고요. 용량 자체도 보시면 8K의 스페어는 21.3메가지만 2K 큐브를 사용했을 때 전체 용량이 16메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미지 처리에 대한 방법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SS로 언 영상에서 불러들이게 되면 컴프레서 세팅에 대해서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용량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러들이게 되면 DXT, 다이렉트 텍스처라는 RGB 값을 가진 픽셀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DXT1이라고 해서 RGB 형태의 텍스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DXT5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알파 채널과 합치된 RGB 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 디스플레이먼트 맵을 압축 포맷을 사용하면 제일 고선명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용량은 굉장히 커집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EK 큐브 같은 경우에 DXT1을 사용하면 메모리, 엔진상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2.66메가지만 DXT5로 올리는 경우 5.33메가로 대략 2배 정도 용량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 디스플레이 맵을 사용하면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 난다,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28메가. 하지만 이걸 적용했을 때 그 이미지상에서 보이는 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진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4K 큐브 같은 경우도 DXT1 같은 경우는 10메가 정도, DXT5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1메가 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디스플레이먼트 맵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8배 정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쓰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는 PBR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8K 큐브를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프레임이 아니라 뭐 400프레임, 900프레임 이상 나가는 것들은 8K 큐브 사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2K 큐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여기는 지금 없지만 8K 스페어로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용량을 좀 줄이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것들이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스퀘어를 사용하는 파노라마 스퀘어 파노라마를 사용하는 거하고 큐브맵을 사용한 파노라마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큐브맵 파노라마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체의 면을 4개, 6개 면을 붙이는 건데 그 붙여지는 면에 대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아티팩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보시게 되면 돌리건 때 이런 6면이 붙어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밝은 이미지가 있거나 그냥 잘 티가 안 나실 경우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게 큐브가 붙어 있는 게 이렇게 텍스처가 나오는 게 이렇게 티가 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게 큐브가 붙어 있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불러들이면 텍스처 샘플에 샘플러 소스 부분을 쉐어드 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램프로 바꿔주시면 그 연결된 심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6개를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꼭 없애주셔야지만 되고 빼먹으시게 되면 보시고 해결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뭐 알아낸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팁이라고 알려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에픽게임즈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개발자 사이트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유저분들이 그거에 대한 Q&A에 대한 거 답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 그것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거기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해상도 텍스처 임포트를 할 때 초반에는 굉장히 이론적인 거 좀 없었을 때는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단순히 예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게 900프레임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이 900프레임 이미지가 보시면 대략 한 5기가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게 5기가가 되지만 원열 임포트 했을 땐 또 굉장히 용량이 커지는 경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근데 일반적으로 건축 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대한 일을 조금 적으실 수도 있으세요. 언리얼 엔진 자체가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게임 엔진으로 원래가 개발했던 툴을 저희가 산업 분야에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컴퓨터라는 데 있습니다. 건축 쪽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컴퓨터가 뭐 전산화 계록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텍스처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8K 했을 때 8000, 4000짜리 텍스처를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임포트를 했더니 시간이 대략 한 장당 36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할 때 819에 4096, 경우 이제 말하면 2의 배수에 맞는 이제 텍스처를 만들어 임포트를 했더니 픽셀 사이즈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임포트하는 시간 6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지만 900프레임을 저희가 임포트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2의 배수에 맞는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거 900장 하는데 9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2의 배수에 맞춰 텍스처를 생성해갖고 임포트를 했을 때는 1.5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텍스처를 보통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5개, 6개 정도 컨텐츠에 사용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차이가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보통 임포트 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임포트 한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임포트 한 다음에 패키지 에디터상에서 그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장할 때 용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보다는 이렇게 2에 맞춘 게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인풋한 시간 차에서 6배 차이라는 거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소스가 만들어지고 그 개발해서 로직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최종 소스만 업데이트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며칠씩 걸렸던 시간이 하루 만에 정리가 가능하게 됐고요. 사실 이 팁을 알아낸 건 저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가 PVR 컨텐츠를 만들지 한 3, 4년 정도가 됐는데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저희가 사용한 컴퓨터 사양은 CPU는 좀 옛날의 기종이 하지만 제온 CPU E5 2699 V3 버전을 사용했고요. GPU는 GTX 980 Ti를 사용했고 메모리는 시스템 메모리 118기가 그 다음에 하드는 SSD 2TB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SSD는 NVMe라든지 M2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느리긴 합니다. 그래도 읽기 쓰기가 한 500기가 500메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느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쓰다가 지금 약간 시스템 바꾸긴 했지만 그 상태에서 이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됐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을 하실 때는 텍스처들은 최대한 이의 배수에 맞는 텍스처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의 제곱수 해상도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하면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맵이 생성이 됩니다. 이 민맵에 대한 것까지 설명드리긴 좀 여기서 좀 힘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맵은 나중에 이제 2배수로 돼 있을 때 저희가 LOD를 사용할 때 텍스처 재질을 밑으로 다운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생소하신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PVR 콘텐츠 특성상 저희는 민맵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민맵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LOD 레벨 오브 디테일에서 여기 밉 제네레이션 세팅과 LOD 바이어스 그다음 텍스처 그룹 자체를 저희가 정리하게 될 텐데, 여기를 노 민맵으로 설정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결국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같은 예를 들어서 8292에 4096의 텍스처를 임포트 했을 때는 밉수가 기본적으로 14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밉수가 왜 14가 생기냐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 8292라는 텍스처는 2의 14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14승 때 밉이 14개가 생성이 된 거고요. 근데 제가 노 밉맵으로 처리해버리면 밉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8291, 4096을 하더라도 밉수가 하나가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용량이에요. 밉수가 14개가 됐을 때 용량은 리소스 크기가 여기서는 21메가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노 밉맵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16메가로 거의 4분의 2 정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대략. 그래서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900장이다 그러면 용량이 4분의 1로 또 4분의 3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밉맵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노밉맵 세팅으로 바꿔서 훨씬 더 그 리소스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해상 텍스처 임포트를 하는데 아까 방금처럼 밉 제네레이션 노밉맵으로 바꾸는 것들을 그 다음 스트리밍에 대한 것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데 이거 하나씩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리얼 엔진에서는 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포트 매트릭스를 통한 대량 편집을 통해서 그 텍스처 소스 임포트된 텍스처 소스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바꾸시면 쭉 바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씩 바꿔야 되는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어요, 언리얼 엔진 상에.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는 것들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한번 더 비교를 해드렸어요. 8000에서 8292 패키지 사이즈, 8291로 바뀌었을 때는 패키지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증가하지만 작업 시간의 효율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 8292에 8291 벡터로 했을 경우에는 이미지 퀄리티가 아까 벡터 디스플레이먼트 맵을 사용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지 퀄리티가 개선이 되나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적 화면의 구성이 굉장히 적합하고요. 연속 프레임에 쓰는 데서는 쓰시면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하더라도 뻗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이 저희가 쓰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뻗는 경우가 좀 예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패키지화 시켜서 구동했을 때도 구동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292의 노 민맵을 사용하게 되면 PVG 퀄리티 기준 저하는 없지만 패키지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8000짜리 속성을 갖고 있는 거에 그 소스는 7.14기가였는데 8292 갖고 있는 속성 자체는 9.81기가예요. 근데 8292 벡터 디스플레이먼트 맵으로 속성을 바꿨을 경우는 차지하는 게 56.6기가 엄청나게 커지죠. 근데 8291이 또 노 민맵으로 설정을 하면 이 8291을 했던 것보다도 더 다운돼서 7.46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8000으로 했을 때 용량하고 8292 노민맵을 했을 때 속성 용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미지 퀄리티나 그 다음에 저장하는 시간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829의 노 윗맵으로 속성을 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때는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레이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그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합니다. 가령 그 파노라마 이미지 큐브로 되어 있는 것들을 뭐 3개가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UI, UX만 바꿔서 만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걸 완전히 플랫폼화 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 조금 더 이제 조금은 줄이시면 조금 더 비슷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걸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떤 방법, 2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그 에셋을 만들어서 에셋 액션을 사용해서 이즈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렇게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에셋 액션, 에셋 이즈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포인트에다가 이즈를 시키시면 이거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UI에 대한 것도 많이 사용하지만 일단은 그 터치 스크린을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터치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개발한 것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개발자가 또 노력을 해서 플러그인 형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형태로 제작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레이존 플러그인 익스포터라 해서 플러그인 포인터에다가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제작한 다음에 얘를 그냥 임포트해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품질도 올릴 수 있는 게 이 플러그인 자체만 수정을 하면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 계속 그 향상된 기술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개발에 있어서는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플러그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C++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C++보다는 일단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시는 분도 좀 있긴 있으셔서 하지만 뭐 블루프린트로만 해도 충분히 잘 돼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싱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시간에 조금 더 자유롭고 더 좋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좋고요. 뭐 플러그인 형태는 아니시더라도 에셋 이즈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긴 저희 에셋 이즈에 대해서는 개발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3D 컨텐츠라든지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재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에셋 이즈를 사용해서 하시면 빼먹는 거라든지 그 컨텐츠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으세요. 네, 저희 초반에는 이즈를 몰랐을 때는 그냥 폴더상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언리얼 엔진 상에서 리소스를 최대한 같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에셋 액션에서 에셋 이즈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3D 콘텐츠에서 효과적인 라이트 비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라이트 세팅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최근에 사용하게 됐는데 그 라이트 세팅을 하실 때 결국은 이 리얼타임 엔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번 프레임을 렌더링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라이트 비드로 걸려진 그 상태를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게 이제 비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라이트 비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라이트 비드 시간이 좀 컨텐츠 해상도를 좀 올리거나 고해상도로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일 PC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 대의 PC를 수험 세팅을 해서 분산 렌더링해서 쓰는 게 굉장히 빌드할 때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또 일찍 퇴근을 해야 하니까 칼퇴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저희가 또 이번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썼던 시스템들을 신시스템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거의 5년 만에 교체를 했는데 사실 파워 같은 것들은 예전 시스템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작업할 때 있어서는 새로 만든 시스템이 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 라이트 세팅을 하고 라이트 비드를 할 때는 예전에 썼던 시스템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수험 세팅을 통해서 분산 렌더링해서 쓰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셨을 때도 활용하시는 방법일 것 같아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트 세팅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간단히 팁을 말씀드리면 가끔 3D 콘텐츠를 저희가 그 3D 툴에서 만들어 갖고 왔는데 노말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으세요. 노말이 뒤집히게 되면 라이트 비드를 했을 때 이렇게 면이 깨지면서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노말을 뒤집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화면은 그 3D 툴 상태에서 노말을 확인해 봤을 때 이 컬러로 나오게 되면 노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3D 툴에서는 뭐 이렇게 투사이드라는 걸 통해서 노말이 뒤집혀도 면이 보이게 돼 있어요. 물론 세팅을 통해서
그 뒤집혀진 노말면이 잘못된 걸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겠는데 기본 세팅 자체가 두 면을 다 보여주게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노말 세팅을 해서 보면서 작업하시면 좋긴 하지만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똑같은 오브젝트도 그냥 그 3D 툴에서 복사를 했는데 원본은 갖고 오면 정상적인 노말인 경우가 있지만 복사하는 경우는 또 노말이 뒤집혀서 이렇게 라이트 비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라이트 비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건 분명히 노말이 뒤집혀진 거니까 다시 그 FBX를 다시 넘겨서 그 3D 툴 자체로 가져가서 그 노말을 플립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임포트를 하시면 정상적인 노말로 들어오면서 라이트 비드가 문제 없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으면 굉장히 저희 오류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건축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사각형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라든지 뭐 창문 프레임, 기둥, 벽체 같은 대부분이 정육면체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언리얼 상상이 한 거예요. 면이 뒤집히면은 지금 뒤집힌 노말이 갖고 왔기 때문에 라이트 비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물론 해결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뭐 투사이드를 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언리얼 엔진상에서 리소스를 더 사용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정상적인 노말을 만들어서 인풋을 갖고 오시면 그 라이트 빌드가 깔끔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세팅이 뭐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큰 거를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의외로 이런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라이트 세팅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소품 같은 것들을 배치하지 마시고요. 건축물에 이렇게 구도체만 먼저 배치하신 상태에서 라이팅 모드며 라이트맵 해상도를 조정해서 라이팅의 얼룩 정보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한 다음에 소품들을 배치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세요. 왜냐면은 소품들을 다 배치한 상태로 라이트 비드를 해서 이런 효과를 다 확인한다 그러면 비드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도체만 갖고 온 상태에서 라이트 비드를 해보신 다음에 여기서 깔끔하게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소품들을 인풋을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세팅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한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간접광들, 직접 이제 조명들이 설치된 위치에서 라이트를 심어서 라이트를 하게 되고요. 뭐 렉탱글 라이트라든지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랭스 조절을 하셔야지만 이 빛의 감쇄 현상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을 해주시고 스팟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절을 마친 상태에서 라이트를 맞추신 다음에 비드를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건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기도 하고 저희 프로젝트 진행했던 것들 샘플로 그냥 간단히 세팅한 건데 아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간접광 표현이라든지 이런 라이트들을 외부에서 들어온 라이트들 느낌들도 좀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도 표현했을 때 라이트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또 세팅한 걸 본 겁니다. 라이트가 설치된 위치에 직접 설치를 하면 되는 게 결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언리얼 엔진 자체가 PBR을 사용하잖아요. 물리 기반 렌더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3D 툴에서 사용했던 막 간접광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막 라이트를 딴 데다 아무리 GI 렌더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것보다는 실제 라이트 위치에 세팅을 하고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은 라이트 세팅이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라이트 비드를 통해서 한번 비드를 해놓으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또 샘플을 보시면 다 되는데 건축 CG를 하다가 건축 VR 컨텐츠로 전향한 회사를 차린 경우였기 때문에 건축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 건축에서 사용했던 3D에서 라이트 세팅을 하거나 렌더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가장 좀 약간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의아했던 건 왜 라이트가 있는 위치에 라이트 설치해서 했을 때 렌더링이 똑같이 나와야 돼? 왜 안 나오는 걸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는 거의 제가 원하는 정도의 95% 이상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PBR 베이스의 리얼타임 렌더링 툴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예전에 건축을 하셨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건축 시각화에도 VR 컨텐츠 그런 거 만들지 않더라도 건축 시각화에도 언리얼 엔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일단 외관이든 내관이든 한번 라이트 비드를 거치면 원하는 부분에서 다 찍어서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라이트 세팅에서 결과물 나온 건데 지금 저희가 본 게 만약 이거를 건축 시각화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했다 그러면 라이트 세팅을 하고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렌더링을 다 따로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보여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뷰를 만약 바꿔야 된다. 뷰를 바꾸는 카메라 돌리게 되면 옛날 같은 방식을 쓰게 되면
렌더링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냥 라이트 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방향 돌려서 익스포트를 내보내면 돼요. 그 정도까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앞서 나아가서 말씀드린 저는 이제 설계사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려요. 보통 설계사에서 건축 같은 것들을 만약 CG를 하시게 되면 뭐 이번에 10컷 할 건데 뭐 프로젝트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나 이럴 거예요. 근데 저희는 10컷 하면은 컷수가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긴 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앞으로 건축 시각화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PBR 베이스의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인 언리얼 엔진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비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그 상대 그 클라이언트 던져주면서 원하시는 거를 찍으십시오라고 전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도 올리고요. 근데 이제 만드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언리얼 엔진을 만들면 어느 정도 비용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들도 예전에는 컷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부담돼서 많이 못 찍었었는데 한번 받으면 저희가 받아갖고 돌아가는 것보다 계속 찍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원하는 그 똑같은 비용으로 10컷이든 50컷이든 100컷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에픽게임즈에서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건축 시각화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언리얼 엔진을 학습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전향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번 세미나가 그 저희가 VR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도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건축 시각화를 하셨던 분들도 이쪽으로 한번 전환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더 효율적이고 또 효율적인 작업을 하면서 부가치 좀 높여서 더 같이 발전했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들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수험 세팅에 대해서 마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렌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분산 렌더를 하는데 그럴 때 수험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거는 그 언리얼 엔진 상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수험 세팅에 대한 그 주소니까 필요하시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수험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파일에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 버전 하위에 엔진의 바이너리에 여기 폴더에 가시면 있습니다.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든 약간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조금 필요하세요. 저희들도 이제 뭐 일단 건축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약간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취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일단 네트워크 상에서 그룹 이름과 그 컴퓨터 이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일단 작업하는 그 수험을 실행시키는 거고 여기 수험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이제 PC들입니다. PC들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2630, 2690, 그다음 2699, 그다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저 예전에 썼던 예전 재원 PC들인데 아무래도 코어 수가 많다 보니까 분산 렌더링에 좀 이점이 많아서 이걸 수험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적인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수험 세팅하는 거에서 이제 그 고급 설정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세팅을 좀 받아가 주셔야 되는데 여기 파이미의 프린터 공유에 대한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걸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하는 PC와 그 다음에 연계된 네트워크 연계된 모든 PC도 모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문서에는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솔직히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도 의외로 이걸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트워크 공유를 해서 그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즈 내에서 파이미의 프린터 공유를 꼭 허용해 주셔야지만 수험 세팅을 하고 분산 렌더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수험 세팅을 한 후에 분산 렌더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걸고 있는 것들, 여기 물려 있는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에서 할당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인테리어 렌더링 그 라이트 빌드 시간인데요. 분산 렌더를 안 했을 경우에 그냥 그 저희가 지금 썼던 시스템이 i9 9900에 시스템 메모리 32기가 그 다음에 GPU는 RTX 2080을 하는 시스템으로 다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했을 때는 1시간 43분가량이 걸렸습니다. 근데 수험 세팅을 해서 했을 때는 일단 요거 한 대하고 그다음 제온 E5 2699, E5 2690, 그 다음에 2630에서 시스템 메모리 128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했더니 총 25분 정도가 걸렸어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거의 이 정도면 100분이 좀 넘는 시간이 25분 가고 4분의 1 가까이가 줄어든 거라 4분의 1로 굉장히 줄어든 거라서 결국은 필요 없는 비드 시간이나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컨텐츠 질을 올릴 수 있는 데서 좀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최대한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썼던 시스템은 메모리가 128기가 썼었는데
물론 메모리가 많으면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써보니까 굳이 128MB가 아니어도 32기가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웬만큼 무거운 것들이 아니면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 시스템들은 메모리 좀 줄였지만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마쳤고요. 이번 제가 준비한 세션들이 더욱 건축 시각화뿐만 아니라 건축 또 일반 시각화를 하시면 VR 콘텐츠 만드는 쪽에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서 좀 만들었고,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파일을 갖고 와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특성상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들은 대부분 보안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했던 클라이언트 쪽에서 노출을 좀 말아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좀 아쉽게도 좀 보여드리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썼던 팁들을 좀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건축 시각화를 하셨던 건축 컴퓨터 그래픽 회사들도 언리얼 엔진을 꾸준하게 학습을 하셔서 같이 저희와 같이 조금 더 효율적인 일을 하시면서 부가가치 올리는 작업에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언리얼 에픽게임즈에서 만들어놓은 요즘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 학습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직원들도 그 학습 비디오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어디 학원을 가거나 어느 문서 찾아놓은 것보다도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학습 탭에 가보시면 정말 잘 돼 있고 한글화도 잘 돼 있고요. 그냥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적인 회사 뭐 KPF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니 에픽게임즈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습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마치고요. 이어서 라이브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